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4편 대를 이은 적수 모용 선비죠. 을불왕손께 삼가 고하옵니다. 나라의 임금은 외적으로부터 종묘사직을 굳건히 수호하고 만백성의 어버이로서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도록 몸바쳐야 마땅할 것이옵니다. 그러나 폐주는 천재지병과 흉년으로 굶주려 죽어가는 백성들의 아우성을 외면하고 사치와 방탕을 일삼아 이 나라 운명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봉착했사옵니다. 이에 부득이 백성의 뜻을 모아 왕위를 폐하고 을불왕소를 새 임금으로 모시고자 하오니 부디 이 옥세를 받으시고 왕위에 오르시옵소서. 나라 사람들의 뜻이 그러하다 하니 네, 이 나라 종묘사직을 위하여 고구려의 왕통을 이어받겠노라. 지난 시간에 국상 창조리가 주동이 되어서 폭정을 일삼던 봉상왕을 권좌에서 추방하는 과정을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국상 창조리로부터 옥세를 받고 새로 왕위에 오르게 된 이 사람이 바로 고구려의 제15대 임금인 미천왕입니다. 봉상왕은 즉위하자마자 동생 돌고가 모반하려는 의도를 가졌다 해서 목숨을 빼앗았고 돌고의 아들이었던 을불은 화가 자신에게 미칠까 두려워서 시골로 도주해 있었는데 창조리를 비롯한 군신들이 소금 장사를 하며 떠돌던 을불을 찾아서 왕위에 올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신들에 의해서 궁궐 결실에 감금당했던 이전의 왕은 어찌 되었을까요? 대왕마마, 결실에 갇혀있던 폐주는 스스로 목을 메어 자결하였사옵고 그의 두 아들 역시 아비를 따라 목숨을 끊었사옵니다. 허허, 그러한가. 비록 폭정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임금이었다 하나 그래도 8년 동안이나 고구려의 왕위를 이어온 군주가 아니던가. 의례에 따라서 봉산 언덕에 장례를 지내고 왕호를 봉상왕이라고 하라. 예, 대왕마마. 이렇게 해서 국상 창조리로 대표되는 군신들이 왕권 교체 공작, 즉 요즘식으로 말해서 구테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셈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패덕한 임금이었다고는 하나 최고 권력자인 왕을 폐하고 새로운 임금을 세우는 일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국상이라는 관직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죠. 국상이라는 게 뭐냐면 고구려 지배자들의 이익을 대표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왕과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으면서도 또 견제 관계에 있는 그런 입장인 게 국상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창조리가 어쩌면은 고구려 지배층을 대표해서 왕에 대해서 충성을 철회한 거죠. 더 이상 일단 나라가 거덜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고구려는 기본적으로 군사 귀족 세력에 움직이는 국가였는데 국상 창조리로 상정되는 귀족 세력이 왕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강남대 박경철 교수의 분석입니다. 이전에도 재위 중이던 왕을 폐하고 왕실의 혈통을 가진 새로운 인물을 임금으로 옹립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나라 사람들의 뜻에 따라 새 임금을 세웠다는 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구려 연구재단 금경숙 연구위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사료에서 보면은 국상은 아니고 국인이라고 나라국자에다 사람인자를 써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갖고 그런 사람들이 왕위 계승에 관여하는 예가 몇 차례 있습니다. 고구려 초기에도. 그런 거를 저희들이 보게 될 때는 정상적인 왕위 계승이 아니라 비상에 있어서의 왕위 계승이고, 그럴 때 이제 권력 구조 안에서 뭐랄까 그 신하들에 의한, 그러니까 신하라기보다 귀족들에 의한 왕위 계승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그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구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그런 게 초기에 좀 많이 보이다가 어느 정도 왕권이 확립된 데에는 부자상속으로 가다가 이제 그 비상시에 그 국인으로 대표되는 국인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이 관여를 하게 되고. 태조대왕의 이름은 궁이다. 유리왕의 아들인 고추가 제사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부여 사람이다.
모본왕이 세상을 떠나자 태자가 불초해서 나라를 맡을 수 없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궁을 맞이하여 왕위를 잇게 하고 임금으로 세웠는데, 여기서 나라 사람, 즉 국인이라는 표현은 백성 전체를 뜻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왕위 계승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귀족 세력을 일컫는 말이다. 금경숙 연구위원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민심 이반을 초래하거나 국가 경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최고 권력자인 임금마저도 도중에 바꿔 세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고구려의 또 다른 힘이 아니겠습니까? 고구려의 미천왕 하면 한사군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으로 낙랑군과 대방군을 몰아낸 업적을 첫 손가락에 꼽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미천왕이 이처럼 영토 확장에 기치를 올렸던 것은 그 시기에 중원 정부가 극심한 혼란에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진나라의 사정이 어떠한가? 예. 위나라와 오나라를 무너뜨리고 중원 3국을 통일했던 진나라는 황제였던 사마염이 죽자 왕자들의 반란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사옵니다. 왕자들이 8이나 되는데 그 모두가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냐? 그렇사옵니다. 사마염은 생전에 자신의 친족들을 왕으로 임명하여 전국 27개 지방의 제후로 파견하였사온데, 황제가 죽자 각 지역의 사마씨들이 죽고 죽이는 세력 다툼을 벌이는 바람에 큰 혼란에 빠져 있사옵니다. 사마이에가 왕위에 오른 뒤 왕후 가씨가 사마위를 시켜 사마량을 죽였사온데, 사마위의 권력이 커지자 다시 왕후가 사마위를 죽였사옵고, 그러자 사마윤이 군사를 일으켜 왕후 가씨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는데, 이번에는 사마경과 사마영이 군사를 일으켜 사마윤을 살해했사옵고, 진나라 왕실은 무려 16년 동안이나 친족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정권 다툼을 벌이는데, 이를 일컬어 흔히 팔왕자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혼란을 겪는 동안 전국 각지에서는 반란 사건이 끊이지 않았고 주변의 소수 부족들이 나라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중원의 이러한 혼란은 고구려에게는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셈이죠. 지금이 바로 옛 고조선의 영토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다. 진나라의 현도군부터 쳐부숴야겠다. 자, 가자!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미천왕의 본격적인 영토 전쟁이 시작됩니다. 미천왕 3년 가을 9월, 왕이 군사 3만을 거느리고 현도군을 공격하여 8,000명을 사로잡아 평양으로 옮겨 살게 하였다. 지난번 동천왕 시기에 관구검의 군사들에 의해서 환도성이 파괴되자 평양성을 쌓고 도읍을 옮겼다는 기록이 나왔었죠. 그때 쌓은 평양성이 지금 북한의 대동강변에 있는 평양이 아니라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평양 역시 국내성 근방에 쌓았을 것으로 추측되는 그 성을 일컫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천왕의 현도성 공격은 적지 않은 전과를 올린 셈이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노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구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국가 성장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김용만 우리 역사문화연구소 소장의 견해를 소개한 적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8,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거주지를 옮기게 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고구려 연구재단 금경숙 연구위원의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포로기 때문에 어디에 살아도 마찬가지겠지만, 민이라는 게 고대에도 분명하게 어떤 그 국민으로서 인식을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은 포로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둔다거나 어떤 일정한 지역에 가까운 곳에 특히 그냥 놔둔다고 할 경우에는 수시로 반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아주 뿌리째부터 다른 곳으로, 전혀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낯선 곳에 가면 사람들이 위축되고 일단 기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3인 정책이라는 게 수시로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인구의 증가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어디에 민호를 넣는다든가 하면은 그 정책을 벌여 나가는데 분명히 이제 이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포로로 확보한 적의 병사란 민간인을 옮겨 살게 함으로써 그들이 일으킬지도 모르는 반란을 방지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정책을 한자로 옮길 사자에 백성민자를 써서 사민 정책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토 확장을 위한 미천왕의 전쟁은 계속됩니다. 12년 가을 8월, 장수를 보내 서안평을 공격하여 빼앗았다. 동천왕 16년에도 왕이 장수를 보내서 서안평을 공격하였다는 기록이 있었는데, 미천왕 역시 장수를 보내 서안평을 공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안평이라는 곳이 어떤 지역이고 고구려는 왜 끊임없이 서안평을 공격하였는 것일까요? 박경철, 금경숙 두 고구려사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죠. 동진, 즉 진나라가 약화되면서 이 만주 쪽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그 당시에 낭랑, 대방도 거의 반독립적인 상태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중국 쪽하고 연결되는 통로가 서안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천왕 그 번기를 보면 서안평부터 공격해요. 지금 단독이죠. 서안평이 고기를 결절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낭랑까지 연결되는, 평양까지 연결되는 선인데, 루트인데 서안평부터 공격해요. 근데 재밌는 것도 동천왕 때도 위나라 광고금한테 다가도 서안평을 공격했다 당하고, 항상 고구려가 서안평을 공격하면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적인 군사행동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중국이 군사대응을 못했고, 고구려가 요동으로 진출하고 이러는데 육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또 이제 수로, 해로라든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평탄한 지역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고 애하라든가 압록강 그 하구를 통해 가지고 집안으로 들어갈 때의 어떤 수로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물자의 어떤 물자 교류라든가 이랬을 때 그 서안평 지역이 매우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제 그 지역부터 먼저 차지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육로로도 굉장히 평탄하게 나갈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유동으로. 그러니까 서안평을 장악하려고 하려는 것은 육로나 수로나 다 장악할 수 있는 그러한 지점이었기 때문에, 고구려에게 서안평은 요동 진출을 위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요동 땅에 대한 본격적인 진출에 앞서서 일단 서안평부터 확보하려고 했고, 그때마다 중원 세력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었는데, 이 시기는 진나라가 내부적 혼란으로 인해서 마땅히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미천왕이 서안평 점령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서안평을 점령한 미천왕의 다음 행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미천왕 14년 겨울 8월, 낭랑군을 침공하여 남녀 2,000명을 사로잡았다. 15년 가을 9월, 남쪽으로 대방군을 침공하였다. 16년 봄 2월, 현도성을 격파하였다. 적의 사상자가 매우 많았다. 한사군에 대한 고구려의 대대적인 공격이 계속됩니다. 고구려의 공격으로 지금의 한반도 땅에서 한족의 거점이었던 낭랑군과 대방군은 그 근거지를 잃고 물러나게 됩니다. 이제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히던 낭랑과 대방을 무찔렀으니 이 기세를 몰아서 요동에 있는 세력들과 현도군까지 유화서쪽으로 모두 쫓아낼 일만 남지 않았는가. 머지않아 요동 땅은 모두 우리 고구려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고구려 요동 진출이 미천왕의 희망대로 이루어질까요? 여기서 잠깐, 고구려의 봉상왕, 미천왕, 고구건왕에 이르는 시기가 서기로는 3세기 말에서 4세기 말에 해당하는데, 이 기간에 중원에서는 진나라가 쇠망하면서부터 내부 질서가 흐트러지고 5 오랑캐 세력이 중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격렬하게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크고 작은 세력 간의 전쟁이 빈발했던 데에는 이런 원인도 작용했었다고 진단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강남대 박경철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대개 오늘날 학계 일각에서는 4세기 이후서부터 5세기, 6세기까지도 일종의 그 지구 환경이 상당히 기후가 냉각되는, 한냉해지는 기후가 되는 그런 것 때문에 5세기 중국 자료를 보면은 발에 많이 얼어가지고 사람들이 걸어서 건너는 그런 것이 나올 정도로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 쪽의 그 한냉한 기후가 확연히 나타나면서 생태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인간들과 국가들 간의 전쟁이 더 가열해지는 그런 시기죠.
그러니까 4세기부터 약 200년간 동북아시아 지역의 기후변동이 심해져서 급속하게 한냉 기후대로의 변화가 진행되자 보다 살기 좋은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생태 환경의 변화가 전쟁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얘기죠. 요동 땅을 확보하려는 고구려에게서 가장 큰 방해 세력은 선비족인 모용씨 세력, 즉 모용선비였습니다. 우선 당시 고구려 주변의 세력 분포가 어떻게 되었는지 금경숙 연구위원의 설명을 들으면서 머릿속에다 지도를 그려놓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공간적으로 이렇게 상상을 하실 때 집안, 국내성 그 지역을 한번 여지를 두시고 이제 저쪽 요동 저쪽에 굉장히 복잡해가는 게 이제 한 세력으로서의 진나라 진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쪽에서는 그 선비족인 모용씨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요동을 사이에 두고 이제 막 그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죠. 요동이라는 게 지금도 가보면 굉장히 비옥한 땅이거든요. 비옥하고 뭐 지금 석유도 많이 나고 지금도 매력적인 땅인데 굉장히 넓은 벌판을 사이에 두고 또 뭐냐면은 교통로로서도 굉장히 그 좋은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당시로서도 관건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진나라의 요동군은 중원 정부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해서 고립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장에 고구려에 위협이 되지는 못했는데 모용선비는 요하강의 중상류 유역을 중심으로 발전해 오면서 이미 쇠망해가던 부여를 공격하여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용선비야말로 고구려의 최대 적소로 떠오른 셈이죠. 그런데 서기 319년 어느 날 대왕마마, 진나라의 평주자사 최비가 우리 고구려 왕실에 사신을 보내왔사옵니다. 아니, 우리 고구려가 서안평을 빼앗고 낭낭 대방을 공격했다고 해서 항의를 하러 온 것인가? 아니옵니다. 도움을 청하러 온 듯하옵니다. 중원을 호령하던 진나라가 아무리 국력이 쇠퇴했기로서니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단 말이냐. 사신을 들여보내거라. 예, 대왕마마. 대왕마마께 전해드릴 평주자사의 친서를 가지고 온 사신이옵니다. 삼가 문안들이옵니다. 먼 길 오너라 수고가 많았다. 어디 친서를 좀 보도록 하자. 아니, 진나라 평주자사가 우리 고구려에게 군사동맹을 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지 않느냐? 대왕마마, 고구려가 진나라 영토를 빼앗은 일을 우리는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로 하였사옵니다. 문제는 모용선비이옵니다. 모용선비의 힘이 날로 커지고 있는 지금 고구려와 진나라가 싸우는 것은 두 나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사옵니다. 그러하니 진나라의 평주자사와 내가 손을 잡고 모용선비를 치자는 얘기 아니더냐? 그러하옵니다. 고구려와 우리가 동맹군을 편성하게 되면 우문선비와 단선비도 함께 참여하기로 하였사옵니다. 잠시 물러가 있거라. 예, 대왕마마. 진나라의 화친제의를 받아들이니 나라에 이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마땅히 그래야 할 줄 아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적은 모용선비이옵니다. 동맹군에 참여하여 진나라와의 관계를 좋게 맺어두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그러하옵니다. 더구나 모용회는 통천왕 시절에 위나라와 더불어 우리 고구려를 침략했고 심지어는 서천 왕릉을 훼손하려고 시도했던 원수가 아니옵니까? 이 기회에 진나라 평주자사와 더불어 모용회를 무찌른다면 수건이었던 요동 진출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옵니다. 알았느니라. 모용회를 물리치고 나서 진나라와 그 땅을 나눠 갖는다면 손해보는 전쟁은 아니렸다. 자, 고구려 군사는 당장 출동하여 평주자사의 군대와 더불어 모용의 무리를 쳐부수라. 최비는
진나라 평주사사라 그러지만 그 당시 진나라는 유명무실해서 그 지역의 군벌이었어요. 한족으로서 평주사사 최비는 한족으로서 진나라 중앙 권력이 약화된 이후 거의 반독립적으로 운거하는 일종의 군벌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당시 만주 쪽하고 내몽고 쪽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모용이었기 때문에 두 선비죠. 단씨하고 우문씨 거기에 고구려와 평주사사 최비의 연합 세력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모용 선비족으로서도 중원으로 진출하려면 고구려와의 충돌은 불가피했기 때문에 어차피 각오하고 있던 전쟁이었습니다. 선비족으로서는 그 요동 지역을 차지한 다음에 나중에 중원으로까지 진출하려는 상황이었었고, 그런 상황 하에서 이 뒤에 배후에 있는 고구려가 굉장히 거슬리는 거죠. 함부로 할 수 없고 거슬리고 이러한 상황이었었고, 또 고구려로서도 앞에 나오는 그 현도군을 친다든가 요동으로 또 진출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진출해야 되는데, 결국 뭐냐면 서로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이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 당시로서는 이제 모용 선비가 점점 힘을 키워가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로서는 더 많이 요동 저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쪽을 차지해야 되는 거였었고, 자, 어쨌든 고구려군은 진나라의 평주사사 군대를 비롯하여 단선비, 우문선비의 군대와 연합하여 모용선비의 수도인 극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함께 출동을 했던 것입니다. 고구려를 비롯한 연합군이 모용선비의 수도인 극성을 집요하게 공격하였으나 모용에는 성문을 굳게 닫아걸고 수비 전술로 나옵니다. 그러는 한편 모용에는 유독 우문선비의 군사들에게만 소고기와 술을 보내서 위로합니다. 이렇게 되자 고구려군과 평주자사 채비의 군대, 그리고 단선비 군대의 수장들이 우문선비 군대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쳐부숴야 할 적군의 우두머리가 우문선비에게만 술과 고기를 보내다니. 우문씨와 모용의 사이에 남모르는 계략이 있는 게 아닌가? 겉으로는 군사 동맹을 맺어 모용이를 공격하자 해놓고 비밀리에 적군과 내통하다니. 우리는 이런 전쟁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어. 우리 고구려군 역시 언제 우리에게 창을 겨눌지 모르는 내통자들과 한편이 돼서 싸울 수는 없어. 자, 더 이상 전쟁은 없다. 철수한다! 모용에로부터 음식 접대를 받은 우문선비군을 제외한 연합군의 나머지 군사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말머리를 돌려서 돌아가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문선비군은 정말로 적군이었던 모용애와 무슨 비밀 모의라도 했던 것일까요? 우문선비군의 수장이었던 실독관이라는 지휘관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살펴보기로 하죠. 이런 낭패가 있나? 적군의 이간택에 속아서 군대를 물리다니. 하지만 좋다. 나 혼자서라도 능히 모용의 성을 쳐볼 수가 있다. 자, 군사들은 공격하라! 그런데 성문이 열리고 모용애의 아들 모용황이 정예부들을 이끌고 공격해왔고, 우문선비의 실독관은 내 칼을 받아라! 모용애 자신이 대부대를 거느리고 그 뒤를 따라 진격해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문선비의 실독관은 군사 대부분을 잃고 겨우 몸만 빠져나와 목숨을 보전합니다. 우문선비의 처지에서 보자면 평주자사 채비의 동맹 제의를 덥석 받아들여 전쟁에 참여하였고, 적국의 수장이 보낸 술과 고기를 영문 모르고 받아먹었다가 동맹군도 잃고 전쟁에도 크게 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개되는 상황이 또 흥미롭습니다. 애당초 연합군을 만들어서 모용회를 치자고 선동했던 평주사사 채비는 우문선비의 실독관이 모용회 군사에게 전멸당했다시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조카 채도를 모용회에게 파견해서 거짓으로 승리를 축하하게 합니다. 모용회는 축하사절로 온 채비의 조카 채도를 접견하는데 네가 평주자사 최비의 조카라고 했겠다. 예, 그러하옵니다. 우문선비 군사를 크게 무찌른 것을 경하드리고 저를... 뭐라 했느냐? 고구려와 우문선비 등을 선동하여 우리 성을 공격하게 한 장본인이 니놈의 삼촌인 평주사사 최비인 것을 이미 알고 있거늘 전쟁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하기 위해서 이놈을 보냈단 말이냐? 맞사옵니다. 아니옵니다. 사실은 평주자사께서 거짓으로 축하를 하라고... 맞습니다요. 거짓말이옵니다. 목숨만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줄 터이니 가서 이렇게 이르거라. 항복하는 것이 상책이요 도주하는 것은 하책이라고 말이다. 알겠느냐? 예, 알았습니다요. 소인 이만 물러가겠습니다요. 자, 군사들은 나를 따르라! 저놈을 뒤따라가서 평주자사 최비의 목을 베야겠다! 그 다음 상황을 삼국사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용회는 군사를 이끌고 최비의 조카 최도의 뒤를 따랐다. 최비는 기병 수십 명만을 데리고 집을 버린 채 고구려로 도망해왔다. 나머지 군사들은 모두 모용회에게 항복했다. 모용회는 그의 아들 인으로 하여금 요동 관부에 진을 치게 했다. 시장과 마을이 예전과 같이 평안했다. 고구려 장수 여도가 하성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모용회가 장군 장통을 보내 습격하여 사로잡고 주민 천여호를 포로로 잡아 극성으로 돌아갔다. 뭐라고 하였느냐? 모용회가 우리 장수 여도와 백성 수천을 잡아갔단 말이냐? 당장 군사를 이끌고 가서 요동을 치도록 하라! 왕은 여러 번 군사를 보내 요동을 침공하였고 모용회는 모용한과 모용인을 시켜 우리를 공격했다. 이리하여 왕은 동맹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한과 인이 바로 돌아갔다. 그러나 바로 이듬해인 미천왕 21년에 왕은 다시 군사를 보내 요동을 공격하지만 모용선비 군에게 패하고 맙니다. 이 전쟁의 결과 진나라의 평주 지역은 모용선비족이 독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 모용선비가 길목을 막음으로써 고구려가 만리장성을 넘어서 중원 땅으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는 막히게 된 셈입니다. 우리 역사문화연구소의 김용만 소장은 연합군을 편성하여 모용회를 공격하러 갔다가 철군해버렸던 것이 못내 아쉬운 대목이라고 얘기합니다. 320년에 모용선비를 공격한 연합세력의 가장 핵심은 역시 고구려였습니다. 연합작전이 실패로 돌아간 후에 모용선비는 이제 우문선비와 단선비 그리고 평주사사를 공격합니다. 이 작전을 계획하던 평주사사 최비는 고구려 쪽으로 도망을 옵니다. 그리고 우문선비의 주장이었던 일두기도 343년에 이제 고구려로 또 망명해 옵니다. 이 전쟁에서 고구려가 미리 철군한 것이 고구려에게는 매우 아쉬웠던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삼국사기의 미천왕 31년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눈에 띕니다. 후조의 성늑에게 사신을 보내 쌀이나무 활을 주었다. 쌀이나무로 만든 활이 애교 관계에서의 선물이 될 만큼 좋은 활이었다는 점도 이채롭습니다만 이 시기에 왜 미천왕은 후조에게 사신을 보냈고 또한 후조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김용만 소장의 설명을 들어보기로 하죠. 후조라고 하는 것은 갈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산동성 지역을 중심으로 번창을 해서 한 352년까지 한 34년간을 이제 유지한 나라인데
고구려가 이제 그 송reg에게 사신을 보내고 서로 협조를 하는 것은 모용선비를 견제하기 위함이 가장 큰 이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용선비족은 이제 고구려를 342년에 이제 제압을 한 후에 북중국으로 진출해서 인구 1000만에 가까이 되는 거대한 전원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모용선비가 또 주된 작곡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후조였거든요. 서기 330년 봄 2월, 32년 동안 고구려를 이끌었던 미천왕은 세상을 떠납니다. 봉상왕의 동생이었던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자 화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다니면서 어린 시절의 천민 생활을 몸소 체험하기도 했던 미천왕은 세력이 강성해진 모용선비 때문에 서방 진출의 원대한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끊임없이 고구려의 영토 확장을 위해 힘을 쏟았던 임금이었습니다. 이제 고구려의 제16대 임금 고국원왕 시대의 얘기를 할 차례입니다. 아마 고구려 역사를 통틀어서 고국원왕만큼 애부의 적들로부터 심한 고초를 겪은 왕도 드물 것입니다. 그의 죽음 또한 비극적이었습니다. 고국원왕이 즉위할 무렵 세력이 더욱 강성해진 모용선비가 남하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고구려의 서남쪽 변방이 늘 위태로웠고 남쪽의 백제 역시 국력이 가장 강성했던 근초광 시기를 맞이하면서 북쪽으로 팽창해 올라가다가 역시 고구려와 충돌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고국원왕은 모진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고국원왕은 국광상왕이라고도 한다. 이름은 사유 혹은 소라고도 한다. 미천왕 15년에 태자가 되었고 32년 봄에 왕위에 올랐다. 선대왕이었던 미천왕과는 달리 왕위 등극 과정은 순탄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쉬어갈 겸 삼국사기에 실려있는 기록을 한번 살펴보기로 할까요? 2년 봄 2월 왕이 졸본에 가서 시조의 사당에 제사 지내고 순행하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늙고 병든 자들을 구제하였다. 고구려의 모든 왕은 즉위하자마자 졸본으로 가서 시조 동명상왕의 사당에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조왕의 사당에 제사를 지내는 의례를 굳이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당선자가 국립묘지를 참배하는 행사에 비유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국내성에서 시조묘가 있는 졸본까지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데도 한 달에서 길게는 2달씩 걸리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구려 연구재단 금경숙 연구위원의 얘기입니다. 오가는데 보통 걸린 게 한 달이 보통 걸립니다. 사료에 나오는 거 보면은 한 달에서 2달 걸리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천천히 가더라도 그 거리가 나중에 평양쯤이 모르지만 그렇게 오래 걸릴 거리는 아닌데 가보면서 민심을 이제 파악하는 게 있고 그런 게 좀 강하게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적인 작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왕이 순행을 하면서 제일 먼저 돌본 사람들이 환과 고독한 사람들이거든요. 지금도 보면 제일 어려운 사람이죠. 지엄이가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지아비가 없는 과부, 그 다음에 부모가 없는 고아, 그 자식이 없는 사람들, 독거노인 같은. 삼국사기에는 왕의 이 행차를 순문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이 마을 저고을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실상을 파악하고 어려운 처지 백성들에게 구호품을 하사하여 위로하는 행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변방을 지키는 병사들을 격려하는 것도 그 순행에서 빼놓을 수 없었겠죠. 졸본에서 돌아온 고국원왕은 우선 애적의 침입에 대비하여 방비태세부터 갖추도록 지시합니다. 모용선비를 이끌던 모용황이 세력이 강성해져서 국호도 연나라로 바꾼 다음 대대적인 남하 정책을 펼 것이라 하니 우선 궁실이 있는 이 평양성을 보수하도록 하고 북쪽에는 새로운 성을 쌓도록 하라. 예, 대왕마마. 하오면 동쪽 방향의 방비는 어찌할까요? 동쪽에는 동황성을 축조하도록 추진하라. 대왕마마, 연나라의 사마시 세력과 이 기왕의 원수지간이 돼 있는 마당에 진나라와는 화평케 지내도록 성의를 보여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알고 있느니, 네, 곧 우리 고구려 토산품들을 선물로 들려서 진나라에 사신을 보낼 생각이니라. 그렇다면 고국 원왕이 보수하도록 지시를 내리는 평양성은 과연 지금의 북한 지역의 대동강변에 있는 그 평양일까요?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확신할 수는 없다는 게 박경철 교수의 설명입니다. 고군왕이 평양성을 증출했다는데 뭐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거 쉽게 말해가지고 지금 대동강역의 평양일 수도 있죠. 미천왕 때 이미 확보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때부터 고구려가 대동강역의 평양을 적극적으로 경영했다. 그래서 광개토왕 때는 9개의 절을 한꺼번에 짓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고군왕 때 와가지고 대동강역의 평양 지역에 대한 경영을 본격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설로도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상당히 복잡해요. 평양이 여러 군데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건 그렇고 고구려와 모용씨의 연나라 사이의 긴장이 한층 고조된 데 대해는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천왕 말기에 산동성 지역의 후조라는 나라에 쌀이나무 활을 선물로 주면서 화친을 제의한 적이 있었는데 후조에서는 그 답례로 300척의 배에다 곡식을 가득 싣고 와서 답례품으로 선물하면서 두 나라가 연합하여 모용선비를 치자고 제의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모용선비는 동진과 연합해서 후조의 군대를 격파해버렸습니다. 이제 후조와 군사동맹을 맺어 자신들을 치려고 했던 고구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안갚음을 하려고 한 게 뻔했습니다. 대왕마마, 연나라 임금 모용황이 지금 군사를 이끌고 신성에까지 당도하였사옵니다. 기어이 모용황이 전쟁을 도발했다는 얘기냐? 언젠가는 맞서 싸워야 할 상대이나 아직은 때가 아닐 것이다. 연나라 왕에게 화친을 맺자고 제의할 것이야. 이 제의를 거절하면 우리도 맞서 싸울 것이니라. 고국원왕은 태자 시절부터 모용선비 세력과 수차례 전쟁을 치르는 것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당시 고구려의 최대의 적이었던 연나라의 모용왕이 쳐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었으나 그러나 먼저 나서서 동맹을 맺자고 제의합니다. 연나라 왕은 들으시오. 고구려와 연나라가 전쟁을 벌이는 것은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오. 우리 고구려도 앞으로 연나라 국경을 침범하지 않을 터이니 이만 군대를 물리고 화친 동맹을 맺는 것이 어떠하겠소? 고구려가 우리 연나라를 범하지 않겠다면 우리도 굳이 아까운 피를 흘릴 생각은 없어. 그 제의를 받아들이겠소. 연나라 군대는 철수하라! 연나라의 모용왕이 아무런 조건 없이 고국원왕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아서 고구려가 전세가 불리해서 그런 동맹을 제외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동맹으로 한동안 양국 간의 화평이 유지됩니다. 세자는 듣거라. 예, 아바마마. 우리가 연나라와 화친 동맹을 맺었으니 세자가 연나라 왕실이 있는 극성으로 가서 연나라 왕을 예방하도록 하라. 알겠사옵니다. 공들은 들어라. 비록 우리가 연나라와 평화동맹을 맺었다 하나 양국이 처한 상황이 다르고 의중이 다를 것이니 이 동맹이 언제 깨질지 모른다. 연나라의 침략에 대비하여 궁성을 옮길 것이니 환도성을 튼튼하게 보수하고 국내성을 쌓도록 하라. 예, 대왕마마. 고국원왕은 진나라, 연나라 등과 때로는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화친을 도모하기도 하는 등 양면적인 애교수를 구사합니다. 고구려 연구재단 금경숙 연구위원은 고구려의 이러한 실리애교 방식은 현대 애교에서도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외교관계에서 고구려가 전쟁만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공격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칭해서 칭신했다라는 이런 기사도 나옵니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칭신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저희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현상 유지가 하는 것이 일단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다 두루 구사한 정책이 아니었을까. 이 점에서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요즘에 그 현대 외교가 사실은 배워야 할 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칭신했다는 얘기는 자처해서 신하되기를 청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서 칭신이란 고대 국가 시절의 일반적인 애교 의례상의 표현일 뿐 속국이 되기를 자처했다는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도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